지난 목요일 밤 강원도의 대형 산불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난데없이 대통령의 5시간 의혹이 나왔습니다. 누가 어디서 제기한 의혹인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조원진 의원 하세요. 잠깐만요. 상임위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질 않나 말이지. 순서대로 지키고 해야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조원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의원님이 안 나오셔서 그래요. 조용히 계세요. 얘기할 때는 얘기 좀 듣고 해야지. 남은 의원이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 하고. 자, 23시에 BHS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해요. 23시 11분부터 0시 56분에 하는데 VIP가 왜 처음부터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벌써 9시 44분에 대응 3단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술 취해 계셨어요? 술 취해 계셨어요? 아니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우리 현 정부가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 세상에 이 초대형 산불 앞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되느냐? 과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공용조기 학생들은 이거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알려주기도 힘듭니까? 그 당시부터 이게 나라냐 이러던 사람 외치던 사람들이 오늘 저는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또 총리께서 세심하게 진화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을 생기는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많은 또 칭찬을 또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잘한 건 잘했다고 좀 화끈하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 오신 화면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황이었는데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강원 산불 나던 날 대통령 술 취해 계셨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문제 삼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야당 쪽에서도 가장 이제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분이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강경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고성 산불 진화 그 사태를 보면서 아마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되받아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고성 산불 사태에 늑장 대응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렇게 5시간 늦게 나타난 이유를 들어서 술 취해 계셨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렇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뭐 야당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언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또 지키고 싶은 사람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야당 의원들 참 한심하다고 보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비판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와 사실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술 취해 계셨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사실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월호 7시간 억울하다는 거 화풀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저는 조원진 의원의 저런 식의 막말 그다음에 저런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면 야당들의 주장과 의견이 옳다가도 열의 9이 옳다가도 한 번 이렇게 실수하면요 다 또 무너집니다. 정말 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논리와 사실 없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원진 의원은 이 이야기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와 유튜브 일부 이제 좀 강성 보수 혹은 좀 극우적인 성향의 팟캐스트에서 이 가짜 뉴스를 유포했어요. 먼저 이 이야기들이 나왔군요. 그래서 그것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받아다가 가짜 뉴스인데 사실처럼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받아치다 보니까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이 가짜 뉴스를 최초 유포한 팟캐스트,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러한 매체들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까 리포트를 잠깐 보면서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를 기정사실화하고 공세를 펴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문의 소환을 당하게 돼요. 다음 주 화요일이 세월호 5주기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은 유가족에게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국민 일반에게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304명의 사망자, 희생자가
나타났던 안타까운 이 참사였고요. 네. 이번에도 안타깝게 한 분의 사망자는 계세요. 속초 주민 한 분, 50대 남성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양양 산불과 비교해 보면 당시엔 낙산사가 모두 전소됐는데 네. 이번에 문화재 소실이 0건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대응을 잘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 2005년 산불에 비해서 5배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기 네. 때문이에요. 이건 2017년 소방청이 개청되면서 예.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런 걸 조금만 따져본다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아까 김문식 교수님 말씀처럼 팩트가 체크되는 순간 네.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 신임을 받으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에 고성 산불 사태가 큰 사태였긴 했지만 네. 진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사실은 과거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네.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응도 크게 뭐 책 잡힐 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일날 9시 44분에 이게 3단계로 그 관령이 고도화 됐는데 운영에 출석했던 안보실장을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붙잡고 있었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제 야당이 점수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원진 의원의 이런 황당한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전에 또 김문수 전 지사가 촛불로 집권해서 산불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시중에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우스개나 아니면 화가 나서 하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나 공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이렇게 편승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이렇게 막 내뱉으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잘해야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지금과 같은 이런 게 한탕 하고 보자는 식의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야당에게 기대를 가지려고 했던 많은 유권자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지금 다시 한번 야당을 쳐다보려고 하는 국민들도 다시는 또 고개를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그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여야 할 것 네. 없이 참 아슬아슬하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조원진 의원은 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났다 이런 취지의 네. 주장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입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이 지금 야당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어제 오늘 또 뭐 인사청문회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2명의 장관이 뭐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또 임명 강행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 수가 많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17명으로 가장 네. 많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1명째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10명 정도가 예. 임명 강행이 됐던 사례가 있는 정도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특이하게 튀는 네. 그런 이제 수치는 아닌데 이걸 또 공격을 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제 경우가 있고 네. 산불의 횟수도 통계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응 수위를 높여가면서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예방을 하는 정부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네.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그러면서는 좀 가짜 뉴스를 너무 양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전 지사의 지금 뭐 촛불 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다 이런 식의 이제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 뭔가 이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싶은 네. 주목받고 싶은 이제 어떤 욕망은 강해 보이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설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가장 쉽게 편승하는 게 이제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그냥 편승하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김대중 정부를 반대했던 많은 또 야당들이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여름철에 홍수표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없이 김대중 정부라서 대중 없이 비가 많이 온다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시중에서나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지도자가 하면 사실은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촛불로 집권했다고 산불이 많다. 산불이 또 문재인 정부 유독 많이 났다.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어제 20만 명을 넘어섰죠. 오늘은 몇 명까지 도달했는지 좀 볼게요. 네, 지금 뭐 22만 22만 9천. 22만 9천 명, 23만 명 가까이 육박하네요. 지금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제일 큰 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별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사태가 큰 화제였는데 강원도는 면적은 제일 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는 제일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다른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적은데 커버해야 될 면적은 많고 산불은 자주 나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소방관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부 전환을 하면 국가 전체 컨트롤 타워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인프라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재 진압이나 이런 데 좀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고 실제로 한국당까지 합의를 해서 여야 간에 일단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견의 공감대가 있는데 네. 지금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하면서 책임 소재를 좀 놓고 예.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방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지 오늘 국회 행안위 발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서 처리 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께서 오늘 좀 통과시키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도 국가직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네, 아니다. 네. 그렇다면 뭐 시기나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8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의결이 됐으면 사실은 입법부에서도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여야 합의가 끝났다 하면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이제 지금 여당 의원이 전화기를 의결 직전이었는데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 처리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몇 월입니까? 4월이 될 때까지 지난해 11월 이후 그냥 한 겨울 내내 이것은 그냥 이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제 국회 내에 수많은 민생 법안이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 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게 행안부뿐 아니라 또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기재부라든가 네. 또 소방청이 지금 외청으로 독립했죠. 2017년에 네. 이런 등등 조직적인 좀 일원화를 잘 이뤄주길 바라는데 지금 이 정부 부처별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지금 국가직 전환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 조직적인 정비를 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따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지금 이게 5, 6개월 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안을 보통 내든가 네. 사립유치원 3법도 안들을 내잖아요. 예. 그럼 그 안을 내서 합의하고 중재해서 그럼 가장 기본적인 룰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행정부 내에서 처리를 해야죠. 국회에서 세세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문제다. 이건 좀 뜬금없는 비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이 지난해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저 말은 신뢰성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는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지난 재보선 이후에 수면 위로 드러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시죠. 안철수 대표하고 누군가가 소통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뭐 그것까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게 없겠습니까? 지금 고민이 많겠죠. 그 정도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만한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러면 복귀 시기를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저는 그렇죠. 상반기 내에는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안철수 조기 소환설인데요. 정치권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안 전 대표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론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지금 이른바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중재할 지금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아마 하태경 최고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지금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마땅히 지금 이게 싸움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가 그래도 들어와서 실타래를 좀 풀어주는 것이 네.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안 전 대표의 조국 귀국설을 지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또 제 생각에는 안 전 대표가 이렇게 사전 조율이 된 게 아니고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안철수 대표가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이 좀 있다.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유리한 입지를 위해서 안 전 대표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안 전 대표도 어쨌든 뭐 안팎으로 이런 이야기 듣고 있을 텐데 뭐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전해 듣는 이야기 있으세요?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전 대표 조기 귀국설은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안 올 겁니다. 반드시 안 올 거다. 6월 전에는 반드시 올 가능성이 없고요. 이유는? 지금 당내가 분란에 휩싸여 있고 당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사실 가장 큰 노선 싸움이거든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야권 통합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여권과 가까이 지내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런 건데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한 노선을 놓고도 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 한복판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먼저 정리가 좀 되고 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체제가 좀 정비가 된 다음에 안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거나 총선에 도움을 줄 어떤 국민적 소환에 응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네, 당에 필요에 의한 정치적인 소환은 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라리 이것 깨끗하게 갈라서자 이런 얘기는 손학규 대표 측의 이찬열 의원한테서 나왔죠. 지금 당 내부의 갈등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손학규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전후에서부터 이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이번에 재보선 과정에서 이 손학규 당대표는 이재환 의원 한 명을 지금 창원 성산에 세워놓고 뭐 이 황교안 대표 상주 유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내려가서 아예 유세라면서 상주했지만 제일 먼저 간 건 손학규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 총질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 당대표가 찌질하다. 저게 뭐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 리더십이 붕괴됐죠. 재보선에서 가장 좀 비참한 위기에 처한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 보여야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든 혹은 뭐 이제 수습을 하든 할 텐데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후로 해소될 것 같으냐? 분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의원들은. 내년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우리의 이 배지는 보존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많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복귀설을 지금 내부에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상황이 됐죠. 저도 김은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복잡한 상황에 왜 옵니까? 안 대표가 돌아와서 만약에 이 한 지붕 두 가족을 뭐 용광로 융합으로 갑자기 해낼 수 있다면 와서 영웅이 돼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이죠. 오히려 판정리가 되고 와야 되는데 내부에도 판정리할 자가 없고 외부에서 누가 와도 지금 분위기는 쉽지 않고 그럼 제가 보기엔 저는 그 분열될 갈라질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게 보아왔는데 총선 이제 D-1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쪼개지지 않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게 오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 퇴진해야 된다? 사퇴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응거주춤한 상태로 봉합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갈라지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계 의원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책임 소재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라는 건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문제인데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은 어차피 한국당과의 연대 통합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당 계열의 호남 의원들은 이제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에서 이제 빅텐트를 쳐보자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자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갈래가 어떻게 봉합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저는 탈당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탈당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뛰쳐나가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손학규 대표 체제를 물러나게 하고 당권을 잡으면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손학규 대표는 사퇴 불가라고 일축을 해버리고 있고 또 사퇴 불가가 되면 사실은 손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최고나 하태경 최고도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다가도 지금 사실은 더 이상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호남계 의원들도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거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총선 전략을 놓고 이견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생산적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먼저 탈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분기령이 되는 건 이제 6월 말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6월 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바른정당 쪽에서 미는 후보하고 이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 미는 후보가 아마 팽팽한 대결을 벌일 겁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놓고 6월 말에 지나면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내부 정리가 다시 한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오늘 연세대 특강 끝나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한국당 간다는 이야기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정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 안에 그 누구도 지금 당내를 향한 불만은 서로 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내가 먼저 나간다는 얘기는 절대 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당이 깨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파열음이 이제 터져 나올 때로 봅니다. 그게 상반기 내일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쪼개지지 않을수록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이야기가 자꾸 저는 이제 이 마음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쪼개지지 않고 버틸수록 국민들의 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인 거, 정체성이 지금 모호한 것. 그러면 이게 유승민계 의원들은 지금 사실 중도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손학규 지금 대표계, 과거 안철수계 의원들은 중도로 범연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보수 이야기를 나올 때는 또 좀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한 명씩 여쭤보고 싶어요. 보수예요? 중도예요? 여기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은 중도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진보는 고사하고, 또는 지금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야 우리 보수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보수인지 중도인지도 이야기를 못하는, 아니면 아예 우리는 합리적 개혁 보수와 중도가 연합한 중간지대다. 그러니까 이 고민 때문에 과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극중주의라는 이제 특이한 용어도 튀어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극중주의조차도 뭐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물음표를 찍는 정당에 국민들이 어떻게 아까 노선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강론은 노선 아니죠.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얘기는 동의를 하고 싶은데 자강론이 무슨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인지 이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정당으로서의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창당할 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통합하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이제 창당의 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당이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고 나온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중도와 보수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계열이나 국민의당 그때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 연찬회에서도 중도와 보수 얘기라고 하는데 큰 공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도와 보수에서 한국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중도와 보수인데 민주평화당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정당을 진보냐 보수냐로 저는 양분법으로 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중도라는 것은 진보 보수 가운데 있는 기계적 중도가 아니고요. 그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인 구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 자강 노선에 동의한다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정말 머리띠를 다 풀고 넥타이를 풀고 24시간 끝장 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총선 전략을 치를 것인지를 생산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래 공동 창업주가 안철수 유승민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나름대로 마지막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스펙트럼 안에서 조금 아직도 갈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안철수 조기 소환설까지 나온 바른미래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이야기 마치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